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그 연애 프로그램 또 진행하시고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는 칼집을 좀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야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최애 음식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최애 음식을 고르라면 과메기. 과메기. 오, 예, 과메기. 제 고향의 음식이기도 하고 명절 때 가족들이랑 같이 먹던 그런 가족과의 그것도 있고 미역에다가 초장 딱 초장, 해가지고 마늘 실파 마늘. 해가지고 김이랑 아 벌써 침 고이네. 형 그럼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너무 많은데 저는 이제 마늘 쪽을 좀 좋아합니다. 마늘. 예, 예전에 이제 유명한 게 이제 마늘 통닭이라고. 저는 이제 감기에 걸리면 뭔가 이게 마늘이 잔뜩 발라져 있는 거를 먹어야 조금 면역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약간 일종의 그냥 나만의 토테미즘. 아니 근데 요리를 좀 하세요? 저도 뭐 요리는 웬만큼 하는 것 같고 김밥 지금도 한 2주에 한 번 정도 한 2, 30줄씩 싸요. 왜요? 애들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싸면 이제 애들이랑 가족 와이프랑 다 먹고 스윗 데디인데? 스윗 데디? 그리고 보통 이제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화학자 치고 요리를 못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기본적으로 공통점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 특별히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요리하고 있는 나폴리 마피아로 활동하고 있는 권성준 셰프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가 이제 그 연애 프로그램 또 진행하시고 제 최애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가 이제 또 취미는 과학. 진짜요? 진짜로요? 저는 이제 이런 좀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원론적인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네네. 과학자분들이 사실 또 요리 부심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지금 요리를 잘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리와 과학의 콜라보가 오늘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이 주방에 과학이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요리 과학이라는 걸 과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네. 제가 알기로 한 100년 정도 됐고 100년. 그런 결과물들이나 이런 화학식들을 이제 주방에 적용하기 시작한 거는 유럽 같은 경우는 한 30년 정도 됐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2000년대 들어와서 2010년 이때부터 좀 활발하게 많이 활용을 했고 그 전까지는 그냥 레시피나 뭐 이런 뭐 구전으로 이제 이어져 왔다면 네. 지금 시대에는 사실 고기 하나를 굽더라도 뭐 이걸 소금을 언제 치고 불을 세게 해야 되고 뭐 레스팅을 해야 되고 숙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거 얼마 안 돼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한국에서 한 20년. 네. 20년밖에 안 됐어요? 진짜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완전 없었죠.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몇십 년 전에 연탄불에다 고기를 구워야 맛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구전이죠. 네. 그런 거 구전이에요? 빅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인류가 가진 그 긴 역사 동안 경험이 쌓이는 거죠. 어떻게 이거를 했을 때 맛있었다라는 게 빅데이터가 쌓이면서 구전이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걸로. 요리와 과학이 진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요리의 모든 행동은 이제 과학적으로 연결할 수는 있죠. 특히나 이제 화학적인 분야라고 연결한다면 아까 우리 화학 요리랑 화학이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죠. 물론 다루는 목적이 좀 다르죠. 요리는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고 즐거움을 갖기 위한 가장 안정한 물질이라면 화학은 그것보다 좀 더 극단까지도 보죠. 뭐 위험한 물질도 만들고 의약품도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사점이 많고요. 특히 저희 같이 잘 못하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면은 레시피라는 걸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항상 처음에 써 있는 게 재료들. 뭐 몇 개 준비해라. 그 다음에 1번 뭐 해라, 2번 뭐 해라 보통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화학 실험도 굉장히 똑같아서 그거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서 제가 논문을 간단하게 하나 가져왔는데. 논문 있습니까? 네. 구성만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네. 사실 우리가 영어인데요? 빼곡한데요? 지금 이 논문도 글자는 굉장히 많지만 머터리얼스라고 제일 처음에 써 있어요. 머터리얼스. 그 밑에 이제 리전트라 그래서 어떤 시약들을 준비해라. 네. 심지어 어느 회사에서 나온 어떤 순도에 이렇게 되게 자세히 써 있고 순서가. 그것들을 다 준비를 끝낸 다음에 다 어떤 몇 미리 비커에다가 뭘 얼만큼 넣고 얼만큼 빨리 돌리면서 몇 도로 이 순서대로 다 써 있어요. 그래서 과정 자체가 굉장히 비슷한 면이 요리책이네요, 그러면. 거의 저는 똑같다고 봐요. 레시피네요. 네. 그냥 비유적으로 그럴 뿐만 아니라 저희 생물 쪽에서도 당연히 비슷한 걸 많이 하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꼬마 선충 뭐 초파를 키우면 걔네들 먹을 밥 그것도 음식이잖아요. 네. 그걸 만드는 그런 공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디어 키친이라고 불러요. 미디어 키친. 주방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거기서 보면 뭐 가열도 하고 뭐 녹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런 그 실험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요리랑 되게 비슷한 측면입니다. 자, 그러면 셰프님.
요리라는 건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감입니까? 레시피입니까? 난 감이라고 보는데. 셰프님은 레시피? 사실 뭐 둘 다 중요합니다. 일단 둘 다 중요한데 일단 이제 레시피라는 거는 주방의 세계에서 업무 효율을 위한 게 더 커요. 그러니까 뭐 보통 예전에는 큰 주방, 호텔 주방 이런 데서 레시피가 없으면 사실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인원들이 퀄리티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처음 나온 게 이제 레시피인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감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감이 중요하다.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뭐 감자를 예로 들면 뭐 감자 100g이 레시피에 써 있다고 해도 이 감자라는 게 품종도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렇죠. 뭐 수확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렇죠. 뭐 아직 감자도 건조를 한다든지 뭐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개체들에서 다 다르기 때문에 네. 다 함량, 수분이나 당분 함량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걸 똑같은 100g이라고 해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달라질 수밖에 맛이 없거든요.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한 게 감이고 그동안 쌓아온 셰프의 훈련, 경험 이런 것들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애정이 들어가는 거죠. 네. 애정. 아, 그 음식 안에 애정이 들어가 있다. 일리가 있네요. 같은 감자라도 그 상태와 그 퀄리티를 감으로 맞아요.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레시피가 모든 것을 다 담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감이 작용해서 어느 정도는 넘겨 짚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고 특히 요리에서 감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되게 중요한 능력이 어떤 것들을 섞거나 조리했을 때 그 맛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 같거든요. 그거는 진짜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회식할 때 말이죠. 우리 항 박사님이 고기를 구울 때하고 우리 이대한 교수님이 고기를 구울 때하고 제게 같은 맛있죠. 고기인데 맛이 달라요. 누구께 맛없는지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찔려요? 그러니까 고기를 구웠는데 똑같이 구웠는데도 맛이 달라요. 이거는 감의 영역입니까? 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기 굽는 거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지만 네. 고기를 못 구웠다 한다면 이거는 사실 감보다는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떨어지면은 그럴 수 있다. 어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고기에 대해서 항상 많이 얘기하는 게 요즘에 되게 관심 많은 마이야르 마이야르. 네, 혹은 뭐 캐러멜화 반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마이야르가 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마이야르. 일단 마이야르는 당과 뭐 탄수화물, 뭐 수분 이런 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풍미 생성물들 감칠맛을 올려주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스테이크 같은 거를 예로 들면 스테이크를 구울 때 보통 200도 이상에서 구워요. 근데 200도 정도에서 고기를 굽게 되면 이제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더 풍미가 많이 생성되고. 근데 마이야르는 조리법은 아니에요. 조리법은 아니고 그냥 화학적인 반응. 화학적인 반응. 네네네. 네, 현상인 거죠. 나타나는 현상. 이게 처음 발견한 것도 그 루이 까미유 마이야르라는 프랑스 화학자가 찾아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이루는 재료들을 아미노산이라 부르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구성하는 거를 당이라 부르는데 이 아미노산이랑 당이 고온에서 만나면은 합쳐지면서 화학 반응을 해요. 이게 마이야르 반응이라 부르는 반응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캐러멜화 반응은 당분만 반응을 하는 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은 캐러멜라이징이라는 단어가 약간 화학적인 분야에서 말하는 거랑 요리에서 말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요리에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양파를 캐러멜라이징 한다. 근데 실제로는 양파가 생명체이기 때문에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반응을 하면 자기들끼리 마이야르 반응이 주로 일어나는 거지 캐러멜화 반응은 아니에요. 하지만 만들어진 결과물은 캐러멜처럼 갈색과 약간 점성 있고 달달한 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그 용어를 쓰는 거라서 진짜 깐깐한 분들은 뭐 양파 캐러멜라이징 얘기하면 특히 화학자분들 중에서 그게 뭔 캐러멜 반응이냐 마이야르 반응이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되게 구분되는 반응이긴 하죠. 그럼 마이야르 반응 과정에서 당이랑 아미노산이 실제로 화학 결합을 해요? 아니면 결합을 해요. 이게 과정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이 복잡해요. 우리 그냥 조리를 하면서 색이 바뀌고 풍미가 늘어난다라고만 보지만 처음에는 아미노산이랑 당이 오면은 서로 붙어요. 이 붙는 거를 우리가 쉬프 염기라 부르는 화학 결합으로 붙는데 이게 붙으면 어쨌든 조립이 됐잖아요. 그 다음엔 자리 바꿈이 시작해요. 아마도리 재별 반응이라는데 루미큐브 같은 거예요. 이렇게 돌리면은 연결된 건 똑같은데 형태가 바뀌는 것처럼 물질이 막 바뀌다가 마지막에 스트레커 분해라는 반응으로 이게 조각조각 깨져요. 이 깨져 나온 게 우리가 말하는 뭐 견과류의 고소한 향이라든지 고기의 풍미, 뭐 익은 향기, 그리고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이제 갈색으로 변하는 것도 이 물질 때문이라. 그래서 뭐 커피 로스팅하는 것도 마이야르 반응에 해당하고. 갈색이니까. 네. 빵을 굽는 것도 그렇고. 아, 빵도 갈색이죠. 네. 그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갈색은 갈색이시네. 그래서 오늘 토카가 맛있어요. 오늘 그 토카가 맛있어요. 예.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고기라든가 이런 걸 좀 구워줘야 더 풍미가 살고 맛이 좋다라는 걸 이제 알았는데 요리 프로 같은 데 가끔 보면 뭐 시어링 했다고 그래요. 시어링. 그 시어링을 하면은 더 맛있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시어링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 조리 기법인데 네. 강한 불에 겉면을 익힌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팬에서. 겉을 바짝 익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사실 목적이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함인데 네. 흔히들 우리가 좀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상식 중에서 이 시어링을 했을 때 육즙이 보존된다. 맞아. 이게 진짜 많지. 과학자들과 요리사들을 굉장히 급발진하게 만든 이거 얘기 좀 해줘. 왜냐면 포인트거든요. 항상 어디서 봤는데 일단 바삭하게 구우면 그 안에 육즙을 가질 수가 있대. 단백질이라는 거는 열이 강하게 가해지면 수축하잖아요. 수축하면서 이제 세포벽 사이에 있는 수분이 빠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강한 불에서 조리를 하면 오히려 육즙이 더 많이 빠져요. 더 강하게 수축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구전으로 내려온 건데 잘못되게 내려온 거죠. 원리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고기를 세게 구워서 맛있는 건 맞는데 수분이 보존되는 거는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분 보존이라는 거는 삼투압이나 이런 소금과 직접적으로 더 연관이 돼 있고 조리법은 강한 불로 하면 오히려 더 수분은 많이 손실이 됩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이 있는데 고기 저도 어디선가 들어서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바로 굽지 말고 좀 상온에 둬서 바로 온도 차가 너무 크게 나지 않게 해야지 육즙이 덜 빠져나온다는데 진짜 맞나요? 육즙이 덜 빠져나온다는 육즙을 되게 좋아해. 육즙을 되게 신경을 쓰시네. 육즙이 덜 빠져나오는 거랑은 크게 관련은 없고 네. 이제 미리 꺼내놔야 되는 이유는 이제 고기가 내부의 온도가 사실 더 중요해요. 외부보다는. 외부는 어차피 열에 닿기 때문에 비슷해지는데 근데 내부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고기가 차가우면 밖에는 다 익었는데 안에는 너무 차갑거나 익지가 않고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수분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고기가 너무 차가우면 팬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팬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겠죠. 네. 스테이크 먹을 때요. 재밌는데? 스테이크 먹을 때, 어느 정도 익기 시작하면은 젓가락으로 구멍을 이렇게 여러 개를 뚫어놓고 하면 좀 더 안에까지 좀 더 잘 익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입을 꽉 깨무셨는데. 어차피 육즙이 날아갈 거고 젓가락으로 빡 뚫어놓는 거야. 안 되죠. 일단은 육즙을 보존하는 게 사실 스테이크를 굽는데 좀 한 2가지, 3가지 내로 들어가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네. 칼집을 낸다든지 사실 막 이렇게 막 쑤시는 행동은 가능한 한 안 하는 게 벌집 좋습니다. 삼겹살 어때요? 그런 거. 근데 내가지고. 벌집 삼겹살은 좀 달라요. 이게 달라요? 소고기 스테이크 등심 같은 경우는 칼집을 넣으면 안 되지만 지방은 사실 단백질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열이 닿아야 이게 녹아 나오는 현상이 있고 그래야 더 맛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삼겹살 같은 지방이 많은 부위는 칼집을 좀 넣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소고기는 스테이크는 가능한 소고기는 한 안 안 건드리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육회라던가 이런 예전에 한번 노루가 세게 와가지고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제가 이제 날 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익혀 먹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웰던. 저는 레어 좋아해요. 레어. 아예? 완전 레어. 확실히 흉악하네. 저는 사실 식감을 예. 아삭거리는 거를 안 좋아하고 되게 질척거리는 걸 좀 좋아해요. 아. 그래서 그 생고기도 좋고 그리고 씹었을 때 약간 그 피향 같은 걸 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레어를. 역시 멸망 전문가. 미리 대비하는 거지. 그렇죠. 미리 생고기 씹는 거에 맛보는 거. 저는 미디움 좋아해요. 저는 미디움 레어예요. 단 한 번도 미디움 레어를 아닌 적이 없었어요. 셰프님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예. 어떤 게 제일 그냥 이상적인 그냥 걸까요? 예. 보통 미식가들이나 요리사들이 얘기하는 건 미디움 레어긴 하죠.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부위마다 좀 다르긴 해요. 지방 함량이나 이런 거에 좀 다르긴 하고 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은 이제 5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이제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면서 수분이 이제 생고기에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냥 생고기를 드시면 수분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육즙이나 이런 게. 근데 그게 60도가 심부 온도가 돼야 이제 입안에서 육즙이 퍼지거든요. 근데 미디움 레어가 이제 딱 심부 온도 6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재밌다. 식당에서 운영하시다 보면은 보통 스테이크 같은 거 시키면은 어떻게 굽기를 가장 선호하세요? 이거는 보통 한국 분들은 미디움을 그래도 제일 좋아하시긴 미디움 하죠.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나라마다 좀 다른데 이탈리아 요리는 사실 기본값이 레어예요.
이탈리아 친구들은 이제 흔히 이제 알덴테라고 하는 것처럼 좀 덜 익혀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고기도 되게 덜 익혀 먹고 특히나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티본 스테이크라고 하는 네. 피렌체식 스테이크 예. 그런 고기들은 지방이 되게 적어요. 근데 지방이 적은 고기들은 덜 익히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탈리아에서 일할 때는 고기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레어로 나갑니다. 그냥 거기는 일단 기본이 레어네. 네, 기본이 레어고 웰던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이탈리아는 웰던으로 먹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조금 이상하게 봐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레스팅. 레스팅. 스테이크 할 때 레스팅을 하는 이유라든지 네, 아니면은 레스팅이 필요한지도. 사실 고기를 정말 맛있게 시어링을 해서 잘 구워 놓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레스팅이에요. 네. 레스팅은 사실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레스팅을 하는 이유는 사실 고기 단백질이 수축을 하잖아요. 열을 받으면서. 근데 이게 풀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단단한 상태에서는 이 안에 내부에 육즙도 모이게 되고 그거를 이제 레스팅 과정을 통해서 육즙이 다시 이제 커지면서 이제 고기도 안정화가 되고 단백질도 안정화가 되고 이제 수분도 다시 내부로 들어가면서 촉촉하게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왜 인간만 익혀 먹을까요? 그 인간이 그 불에 구운 음식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화식이라고 하는 게 화식. 예.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된 아주 중요한 그 사건이라고 특히 인류 진화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처럼 이렇게 똑똑해져서 우리가 세트장에 앉아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불을 써서 음식을 조리하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진화적인 유산이 아닐까. 이 화식을 하게 되면서 이 사실은 분해도 되고 이렇게 음식물이 그 화학 반응이 나면서 더 영양소도 더 많이 흡수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오래 보존할 수 있잖아요. 오래 보존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뇌가 필요한 에너지를 충당할 수 있게끔 하는데 화식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이 화식 그 불에다가 조리를 하게 되면 음식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렇죠. 생고기보다 구운 고기가 먹기가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리 유인원이나 영장류들에 비해서 우리의 턱 구조가 되게 갸름해졌잖아요. 얼굴의 구조 자체가 부드러운 음식을 먹게끔 재편되면서 사실 뇌가 커질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네요. 그렇죠. 화식을 하게 되면서 사실 먹는 데에 쓰는 시간 자체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경 같은 것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간도 생긴 거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거의 자기 인생의 반을 소화시키는 데 다 쓰니까 인간은 그거를 좀 아낄 수 있어서 좋죠. 저기 뭐야 궁금한 게 수비드 있잖아요. 수비드. 네. 물에 담궈가지고 그게 뭐 맛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이게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거 네네네네. 같으면 한때 수비드 기계가 되게 유행했죠. 유행이었어요. 진공해가지고 물에다 담궈놓고. 사실 이게 수비드라는 거는 불어인데 예. 그 진공 상태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진공팩에 넣어서 그렇죠.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게 수비드인데 예, 예. 그거를 이제 저온 조리에 적용을 한 거죠. 저온절이. 그 단백질 분자가 특정 온도를 넘어서게 되면 수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부에 수분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온도 미만으로 조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이 변성하기 전의 온도로 조리를 하면서 수분이 최대한 덜 빠지게. 그리고 수비드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업무 효율성이 커요. 스테이크 이만한 거 스테이크를 굽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팬에서 구우면은 30분이 넘게 걸려요. 그렇겠네요. 수비드를 기존에 이제 해놓고 서비스에 들어가면은 팬에 시어링만 아까 말씀드린 시어링만 탁탁탁 해서 내보내면 되거든요. 안에가 어느 정도 좀 이거. 네, 그래서 익으니까. 이거는 파인다이닝에서 되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고 수비드를 하면 오히려 맛은 없습니다. 진짜요? 왜냐하면 마이야르 반응과 캐러멜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통 50도에서 60도 사이에 뭐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게 반응하기 전의 온도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맛이랑은 연관은 없어요. 아니 또 없습니까? 뭐 또 재밌는데. 이제 우리가 날고기를 생고기를 먹을 때 예. 고기 맛 좋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의 혀로는 이 고기의 맛을 그렇게 잘 느낄 수가 없어요. 단백질 분자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인간 미래가 느낄 수 있는 크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커요. 대부분의 고기들은. 날고기는. 네, 그래서 날고기를 먹었을 때 이게 맛있다, 고기 맛이 좋다. 이건 사실 불가능하고 대신에 이제 이게 날고기의 숙성이 들어가고 뭐 양념이 들어가고 조리가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풍미 생성물들이 생기고 하면서 이제 맛이 느껴지는 거지. 그러면 내가 육회를 그렇게 맛있게 먹고 뭐 해도 참기름이나 양념, 배, 그다음에 노른자 맞아요. 이런 맛에 그냥 내가 그쵸? 맛있다고 한 그리고 거네요. 이게 뭐 숙성이 되면은 또 맛이 생길 수가 있는데 네. 진짜 막
바로 나온 생고기를 먹었을 때 맛이 느껴진다. 그거는 거의 뭐 고양이나 호랑이 정도 돼야 이제 거기서 이제 감칠맛이나 이 단맛을 느낄 수 있는데 인간은 사실 거기서 단맛이나 감칠맛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문화 와인이라고 하는 게 그 유러피안 다이닝에서 네네, 중요하니까. 근데 맨날 그 페어링 얘기를 하잖아요. 음식이랑 와인이랑. 그 페어링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나요? 아, 질문 잘했습니다. 이건 사실 셰프랑 소믈리에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보통 이게 페어링을 잘하는 업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보통은 일부러 음식에서 요소를 하나를 빼요. 일부러. 그러니까 밸런스가 완벽한 음식은 술이 필요가 없어요. 밸런스에서 일부러 뭐 약간 기름지게 한다든지 산미를 살짝 뺀다든지 오히려 조금 짜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일부러 그 정해진 밸런스를 깨는 거예요 셰프가. 근데 그러면 와인이 개입할 공간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 되게 계산이 돼요. 이 계산이라는 게 과학 아닙니까? 이거를 할 수 있어야 페어링을 잘하는 업장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요리의 파인다이닝에서는 와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이거를 일부러 뺄 수 있어야 더 잘하는 셰프가 되는 거죠.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 우리가 계속 좀 맛있다 뭐 이랬잖아요. 이 맛있다라는 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 거지? 맛있다라는 과연 무엇이냐? 맛있다는 저는 말 그대로 그냥 생명 연장의 목적을 넘어서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게 맛있다라고 보고 통증이나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게 아닌 범위에 있으면 다 맛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바닷물을 마셨다. 그럼 막 되게 고통스러운데 소금물 농도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감칠맛 수용체를 자극해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매우 미량의 소금만 넣어서 간을 맞추거나 그 킥으로 쓰는 게 진짜 감칠맛을 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맛이 되게 독특한 게 맛 있다와 없다만을 비교하면 아무 맛도 안 나면은 맛이 없는 건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아무 맛도 없는 것도 맛이에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소리를 생각했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그 무음실 있잖아요. 거기에 사람을 들어가면 여기는 우리를 자극하는 외부에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평화롭거나 안정감을 느끼겠다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미칠 것 같은 감각을 든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없다라는 그 공백도 청각이 됐건 뭐가 됐건 그걸 하나의 감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 맛도 맛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그냥 맛이라는 거에 존재가 없는 거지 그것도 하나의 맛이라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도 어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밸런스가 맞아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맛있다라는 범위로 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맛있다라는 말 자체가 아까 장웅주 교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미각이라든지 후각이라든지 이런 감각적인 반응하고 저는 정서적인 반응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왜냐하면 쫄면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때 좋은 기억이 있어서 되는 것처럼 맛있다라는 건 언제나 과거의 기억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느낌 이런 정서적 감정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셰프님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맛을 공략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셰프님은 웬만한 거는 맛있다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요리사들은 오히려 남이 한 요리에는 되게 관대해요. 그래요? 그렇게 막 맛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막 평가하지도 않고. 근데 어쨌든 이 맛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개개인이 자라온 환경이랑 그리고 이제 문화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모님의 손맛, 뭐 할머니의 손맛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국가와 이제 지역의 문화, 거기에 이제 또 유전적인 것까지 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인류가 그동안 먹어오면서 먹었을 때 이로웠던 경험이 많은 음식일수록 더 맛있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방이 사실 칼로리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지방을 사람들이 보통 맛있다고 느끼는 것도 생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맛있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떫은 맛이 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몸이 안 좋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도태됐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남아오면서 떫은 음식을 좀 싫어하게 되고 쓴 걸 싫어하게 되고 약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네. 사실은 제가 진화생물학자로서 생각하는 걸 그대로 생각하고 계셔가지고 약간 지금 소름이 돋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좋은 맛, 나쁜 맛이라고 하는 더 고차원적인 맛을 느끼고 해석하는 게 뇌인 것 같아요. 내 뇌가 굶주린 상태인지 아니면 얼마 전에 밥을 잘 먹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게 얼만큼 좋은 맛인지를 다르게 느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우리 뇌에서 어떤 보상, 도파민 같은 보상 체계 아니면 막 그런 오피오이드, 아편성 같은 이런 쾌락 체계나 아니면 감정 체계 같은 것들을 1차적인 맛들이 그런 고차원적인 맛을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되게 이 요리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유전적으로 갖추게 된
진화적으로 갖추게 된 이 시스템을 해킹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해킹? 네. 왜냐하면 대부분 조상들은 뭐 그냥 뭐 열매를 원 따먹고 상태로 거의. 네. 네, 그다음에 뭐 고기 잡아서 뭐 구워 먹는 정도였을 텐데 지금 우리 그 요리 프로 보면 난리 나잖아요. 별짓 다 하죠.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쾌락과 보상을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그 최대치를 자극하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문 용어로 초정상 자극이라고 하더라고요. 초정상 자극?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화적으로 우리의 종 혹은 어떤 특정한 생물 집단이 경험해 오지 못했던 자극이란 거예요. 우리가 자연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거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해킹해서 자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 쾌락 이상의 쾌락을 맛으로 주는 게 저는 이 요리의 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 왜 갈색으로 변하는지 맛있다는 게 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봤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누다 보니까 또 조금 뭔가 더 요리에 좀 더 과학이 더 접목이 돼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예로는 이제 보통 분자 요리를 많이 얘기를 하죠. 분자 요리. 사실 분자 요리라는 거 자체는 이제 스페인에 엘블리라는 레스토랑이 있었어요. 전설적인 레스토랑인데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분자 요리를 처음 이제 정립한 그 레스토랑이거든요. Te ves bien bonita cerca de mí. Ven, agárrame la mano, vamos a bailar pa' que tú me pones en la luna como anoche. 그래서 그 레스토랑이 유행을 시키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죠. 분자 요리라는 게. 그 분자 요리 개념이 뭘까요? 식재료를 분자 단위로 재해석해서 뭐 이거를 뭐 그런 레스토랑에서는 뭐 원심 분리기를 쓰고 급속 냉결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짓 다 하는 걸 보통 분자 요리라고. 진짜 과학이 막 맞아요, 들어가 맞아요. 있는 직접적으로 거죠. 개입을 하는 건데 분자 요리가 이름 그대로 진짜 분자라는 말 쓸 수가 있던 게 예를 들어서 알긴산 갖고 하는 건데 알긴산보다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래서 막 약간 말캉말캉 젤리처럼 만들 수 있는데 연막칼슘 같은 걸 섞으면 진짜 분자들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젤리 형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똑똑똑 떨어뜨리면 거기서 화학 반응을 해서 알갱이 형태로도 만들고. 근데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한 30년 전에 시작해서 근데 사실 지금은 사실 분자 요리라는 게 유행 끝났죠. 지금 끝났어요? 왜냐하면 파인다이닝 업계가 이 트렌드가 되게 빨리 바뀌어요. 보통 10년, 5년 단위로 바뀌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핫했던 거고 그때 굉장히 많은 요리사들이 과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또 이제 요리 트렌드가 계속 바뀌게 되는 거죠. 그 유행이 끝났다고 하셨지만 남겨져 있는 흔적은 있어요. 그쵸, 네. 왜냐하면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맞아요. 요리를 액체 한다거나 질소, 네. 우리가 왜 액화질소라는 걸 쓰게 됐느냐? 분자를 연구하거나 그 초기에 했었을 때 이게 하나의 기술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들어져 남겨졌기 때문에 사용된 거고 그런 측면에서 왜 과학과 요리가 우리 이제까지 뭐 진짜 과학으로 요리는 안 만드는 게 아니냐. 근데 과학은 요리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요리가 이뤄낸 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용도예요. 예를 들어 다른 예술도 똑같죠. 미술이라든지 음악도 뭐 어떤 조성이 있고 어떤 구성이 있고 어떤 물감과 뭐 작법이 기법이 있다. 이런 걸 알아야지 그때부터 보이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것처럼 요리에서도 과학은 약간 서포트하거나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진짜 막 과학을 가지고 요리를 한다 이건 우리의 좀 희망사항이죠. 물리학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요리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제공을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는, 손님들이 느끼는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서적으로 터치를 해서 이걸 맛있다라고 느끼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셰프님들의 여러 셰프님들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행은 지났지만 어쨌든 분자 요리라는 게 한번 유행을 하면서 요식 업계에서 어쨌든 이 과학 기술과의 어떤 뭐 접목, 맞아요. 융합 이런 것들이 조금 중요성이 좀 커졌겠네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아예 안 했다고 하면은 요즘 시대에 특히 이제 저희 세대의 요리사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 도태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유행이 지나서 분자 요리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은 거의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유행하는 그러면 요리 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는 파인다이닝 업계를 예시를 드는 거고요. 네네. 20년 전에는 보통
파인다이닝 업계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영국, 프랑스 얘네들이 이끌었어요. 네. 그래서 그쪽 음식들이 되게 많이 퍼져나갔고 그쪽이 중심이었는데 최근에 한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새로운 세계들, 아시아, 아시아. 뭐 남미, 중동, 아프리카 뭐 이쪽 요리들이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네. 그쪽 지역에서 좀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들을 서양 애들이 오히려 역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어떤 조리법? 그 중에서 가장 또 한국이 또 대표하는 게 숙성, 그리고 또 발효 이런 것들이 되게 유행을 하기 시작하고 K 컨텐츠가 발전을 하면서 요즘에는 사실 거의 유럽의 모든 파인다이닝에서 간장, 고추장, 된장 다 씁니다. 진짜요? 그래요? 요즘에는 그게 트렌드고 유행이다 보니까 네. 파인다이닝 업계 한다, 뭐 미슐랭 이런 거를 노린다 하면은 이게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허전한 배를 채울 저 바다로 떠나자 닻을 올릴게 그래. 아, 간장, 된장, 고추장을 다 써야 된다. 김치까지 해서 이게 없으면 얘네 좀 트렌디하지 않은데 약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히려 트렌드가 돼버렸네요. 이게. 그렇죠. 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K 푸드 문화 숙성과 발효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숙성과 발효 언뜻 보면은 좀 약간 이거 비슷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재료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죠. 그리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생화학적인 반응 혹은 이런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데 제일 큰 차이는 발효는 미생물들이 역할을 해요. 아, 숙성은 미생물이 관여를 안 숙성은 하나요? 미생물을 안 하고 내부적인 반응이 핵심이에요. 아, 그게 제일 큰 차이예요. 왜냐면 숙성을 시키는데 장기간 하는데 미생물이 뭐 다른 게 들어갔다면 썩는 거잖아요. 그럼 된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발효죠. 발효죠. 고추장도 발효가 되죠. 네. 메주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그 미생물이 관여하기 때문에 그 2차적인 뭐 가공들 여러 개 있겠지만 다 우리가 발효식품이라고 구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얘기하는 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위스키라든지 이런 오크통 같은 데 담아놓잖아요. 그런 거는 숙성인 거죠. 아, 거기서 이 내부적인 반응은 우리가 이 오크통에 있는 성분이 녹아 나온다거나 막걸리는 발효. 아, 전문가네요. 이게요? 아니 몇 년 전에 살체프님 또 이 드라이 에이징이라고 그래가지고 숙성 고기가 또 엄청 유행이었어요. 막 육향이 진하다, 부드럽다. 예. 이게 근데 진짜 그렇습니까? 건조 숙성을 하면은 좀 풍미가 진해지고 부드러워져요. 그대로 숙성을 하면은 네. 효소에 의해서 부드러워지긴 합니다. 아, 이게 풍미가 강해지는 거는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제 내부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그게 더 강해지는 거죠. 응축되면서. 예. 아니 근데 드라이 에이징을 하면 왜 부드럽고 좀 맛이 진해질까요? 이건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은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가 죽은 편 때 사후강직 얘기를 사후경직도 연관이 있죠. 네. 아, 예, 이게 사후경직이 와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리는 거니 근섬유가 서서히 분해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사실 고기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서 향이 혹은 맛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감칠맛 성분이 증가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 연구를 이제 논문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본 거는 그 홍두깨살이랑 꽃등심이 약간의 그 지방 함량이랑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놓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계속 분석을 한 거예요. 아미노산이 얼마나 늘어나고 수분은 어떻게 되고 이것들을. 그랬더니 결과는 도축 후에 14일 지났을 때가 최고로 맛있다.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부패라든지 변질이 돼서 오히려 안 좋다. 너무 딱딱해지거나. 그리고 고기를 어쨌건 도축을 해서 바로 잡은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그게 진짜 맛있는 건 아니네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경직이 풀리는 시간이 또 필요하고 거기에 숙성이 되면서 감칠맛이 올라오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생선 같은 경우도 흔히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배 위에서 잡아서 먹는 회 게 먹는 거예요. 제일 맛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러니까 분위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맛있게 거고.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숙성이죠. 실제로는 생선은 특히나 무조건 숙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생선 활어회 숙성회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활어회 문화권이잖아요. 근데 식감을 위해서는 활어회가 뭐 좋긴 하겠지만 좀 쫀득쫀득거리는 식감. 근데 감칠맛이나 이런 풍미를 위해서는 사실 숙성을 해서 먹는 게 더 좋죠. 요리에 과학적으로 제일 많이 뭔가 과학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 나라의 요리는 어떤 나라의 요리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스페인, 프랑스. 스페인 프랑스. 네, 스페인, 프랑스는 그리고 미국 세 개는 예. 되게 테크닉을 중점적으로 보는데 와인으로 제가 예를 들면 네, 와인. 와인 제작자들한테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와인 제작자가 유명하거든요. 네.
와인을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면 프랑스 사람들은 기후, 때루와, 지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테크놀로지, 기술이다라고 물어보고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모레, 사랑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문화에 따라서 되게 달라요. 아, 여유들이. 캐리가 좋아요. 이탈리아 친구들은 그래서 사랑, 관심,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애정이 중요하고 미국이나 이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술, 말씀드린 분자 요리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이탈리아는 그런 걸 잘 활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되게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 나라마다 다 이제 같은 형태를 가진 음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갈비찜 같은 것도. 아, 그렇죠. 예.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인 갈비찜도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형태의 그 요리들이 다 전 세계에 있지 않아요? 사실 갈비는 요리법으로 따지면 브레이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열조리가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물을 넣어서 습열조리가 들어가는 건데 장기간 동안. 근데 한국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한국은 그냥 바로 물에다가 그냥 바로 던지고 습열조리만 가하는데 요리학적으로는 사실 시어링을 먼저 하고 물을 넣어서 요리를 하는 게 더 맛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칠맛을 더 뽑아낼 수 있으니까. 최근 요리사들은 그런 걸 공부를 했으니까 하고 싶잖아요. 더 맛있게 하려면. 근데 저는 그런 나라의 문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억지로 시어링을 해서 문화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냥 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해서 그냥 습열조리로만 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